어머니, 제발 이것만은 묻지 마세요. 어머니, 제발 이것만은 묻지 마세요. 며느리 가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제 이야기가 어떻게 스며드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가온과 함께 동대문 종합시장에 간 날 저는 평소와 다른 며느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넘게 한복을 지어온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누군가 천을 고를 때 손끝에 실리는 힘의 방향, 색을 대조할 때 눈동자가 머무는 시간,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니까요. 어머니, 저 먼저 명주 코너 좀 볼게요. 가온이 그렇게 말하고는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평소라면 함께 붙어서 이 천저 천만저 보며 의견을 나눴을 텐데 그날따라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며 저는 안감 코너에 남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복도 저편에서 천을 고르는 가온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손에 든 것은 명주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작업실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고가의 수입 실크였습니다. 그것도 한 필이 아니라 서너 필을 한꺼번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온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듯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큰 쇼핑백에 천을 담았습니다. 검은색 비닐로 한 번 더 싸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68회를 살아오면서 저는 한 번도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을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의 모습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온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손톱을 뜯는 버릇이 다시 도졌습니다. 결혼 초기에 낯선 환경 때문에 생긴 버릇인데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온아, 힘든 일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가온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대답은 그랬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으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층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재봉틀 소리가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가온이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날 밤의 재봉틀 소리는 왠지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급하고 더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작업실로 올라갔을 때 가온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커피 잔이 3개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뭐 했니? 아, 개인 작업 좀 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개인 작업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가온은 한 번도 개인 작업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작업실의 일은 곧 가족의 일이고 모든 작업을 함께 공유해 왔으니까요. 그로부터 이틀 동안 저는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온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작업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군가 문자를 보내면
화면을 재빨리 엎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나가겠다며 1시간 넘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어제 산 그 비싼 실크 천이 작업실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온아, 어제 산 천은 어디 뒀니? 정리 좀 도와줄까? 제 질문에 가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제 방에 뒀어요. 나중에 제가 정리할게요. 며느리의 방에 천을 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작업실에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태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저 좀 할 말이 있어요. 태우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무겁고 무언가 깨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회사 그만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우는 3년 전부터 국내 최대 한복 브랜드인 고려빛에서 디자이너로 일해왔습니다. 신입이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주요 라인의 디자인을 맡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갑자기 왜? 말하기 힘들어요, 엄마. 그냥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태우는 그렇게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온의 방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온아, 미안해. 내가 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눈치챘어야 했어. 이제 어떡하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윤태후, 보내는 사람은 고려빛이었습니다. 상자가 꽤 컸습니다. 태우는 그 택배를 받아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가 온 거니? 제 짐이에요.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태우는 그 상자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방문이 열렸을 때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가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온을 작업실로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온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가온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큰일을 당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바느질을 하며 살아온 이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요. 가온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우 오빠가 만든 디자인이 도둑 맞았어요. 태우 오빠가 만든 디자인이 도둑 맞았어요. 가온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둑 맞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고려빛의 대표 고문혁이 오빠가 만든 디자인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오빠는 신입이라 계약서에 지적재산권 조항이 애매하게 돼 있었대요.
회사 측은 그걸 이용해서 가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태우가 회사를 그만둔 거구나. 네. 오빠는 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문혁이 먼저 오빠를 업계에서 매장시켰어요. 다른 한복 회사들에 오빠 험담을 퍼뜨렸대요. 실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다고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태호는 지금 어디 있니? 그게 오빠가 어디 있는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문자만 가끔 보내는데 괜찮다고만 하고. 그날 밤 저는 태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려빛에서 보낸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태우의 개인 물품들과 함께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쳐보니 그것은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한 조항에서 멈췄습니다. 재직 중 창작한 모든 디자인 및 아이디어는 회사의 지적 재산으로 귀속되며 퇴사 후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조건을 27살의 제 아들은 그저 취업의 기쁨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했을 것입니다. 상자 바닥에는 스케치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태우가 그린 한복 디자인들이 빼곡했습니다. 저희 집안 3대가 이어온 기처리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들, 할머니에게 배운 색동 배색을 젊은 감각으로 풀어낸 조합들, 그 모든 것이 태우만의 언어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침선 기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가온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태우의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메시지 앱이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 대화는 태우와 나눈 것이었습니다. 가온아,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나 괜찮아. 오빠 제발 어디 있는지만 말해줘. 엄마가 걱정하셔. 천안이야. 친구 작업실 한쪽을 빌렸어. 당분간 여기 있을게. 오빠, 미안해. 지금은 엄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저는 천안이라는 지명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가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내가 혼자 거래처 다녀올게.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 피곤해 보여. 집에서 쉬면서 저녁 준비나 해놔. 가온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곧장 천안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2시간 남짓 걸려 천안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태우가 말한 친구 작업실이 어디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운 좋게도 태우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태우가 몇 번 집에 데려왔던 친구였습니다. 지역 한복 커뮤니티에 전화를 몇 통 돌린 끝에 저는 민준이 운영하는 작은 공방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구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계단, 깨진 유리창. 제 아들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3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중 가운데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문틈으로 보이는 얼굴은 제 아들이었지만 제가 아는 태우가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으며 뺨은 살이 빠져 움푹했습니다. 엄마. 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문 열어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는 작업대 하나와 낡은 컴퓨터, 그리고 구석에 펼쳐진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안 된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쓰레기통에는 컵라면 용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길? 가온이 휴대폰 봤다. 미안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태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값싼 자투리 천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스케치 몇 장이 놓여 있었는데 선이 흐트러지고 색 조합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평소 태우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밥은 먹고 있니? 컵라면 먹어요. 언제부터? 일주일쯤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바탕화면에는 아이콘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우가 늘 사용하던 디자인 프로그램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폴더가 비어 있었습니다. 태우야, 파일들이 다 어디 갔니? 삭제했어요. 왜? 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제가 그린 디자인들을요. 그걸 보고 있으면 고문혁 대표가 그걸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태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휴지통도 비워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백업은? 없어요. 회사 서버에만 있었는데 퇴사하면서 다 삭제당했어요. 개인 보관본도 제가 스스로 지웠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찾아봤지만 이미 여러 번 덮어쓰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3년간의 작업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우는 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쌓아온 침선 기술을요. 제가 현대 한복에 접목시켰어요. 특히 기처리 방식이요. 엄마 손길의 섬세함을 디자인으로 풀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우의 목소리에 자부심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고문혁 대표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칭찬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 디자인을 자기 이름으로 특허 출원했어요. 저는 항의했죠. 그랬더니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회사 재직 중 만든 건 다 회사 거라고. 그래서 그만둔 거구나. 그만두고 나니까요. 업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고, 동료들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고문혁 대표가 퍼뜨린 거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른 곳에 취직하려고 했어요. 면접도 몇 군데 봤죠. 그런데 다들 거절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건데 고문혁 대표가 업계 사람들한테 제 험담을 다 해놨더라고요. 이 바닥이 좁잖아요. 태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니? 네. 민준이가 공간 한쪽을 쓰라고 해서요.
혼자 디자인 작업이라도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태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놓인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이불 밑에는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손으로 그린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페이지에 굵은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그은 거니? 네. 그리다 보면요. 이게 제 것인지 회사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혹시 나중에 또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태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이끌리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설렁탕 2그릇을 시켰습니다. 상이 나오자 태우는 그제야 제대로 된 밥을 마주한 것처럼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먹어라. 제 말에 태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몇 술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니? 디자인을 그리려고 하면요. 손이 안 움직여요.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는데 펜을 잡으면 떨려서 그리고 그리다 보면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본 건지. 태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기술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저 그걸 망쳐버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에게서 빼앗긴 것은 디자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작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감,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모두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태우야. 엄마, 가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엄마 곁으로 돌아오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 함께 생각하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제 아들에게서 빼앗긴 것들을 반드시 되찾아 주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태우를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증거도 없고 고문혁은 이미 제 디자인으로 특허까지 받았어요. 태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너한테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새로 만들면 돼. 무슨 말씀이세요? 태우야, 넌 고문혁이 훔쳐간 디자인을 만들 때 우리 집안 3대의 침선 기술을 썼다고 했지? 네, 특히 엄마가 가르쳐 주신 기 처리 방식이요. 그럼 그게 증거야. 그 기술은 우리 집안 것이거든. 고문혁이 아무리 디자인을 가져갔어도 그 안에 담긴 기술의 뿌리까지는 가져갈 수 없어.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거야. 내 디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기술이 얼마나 깊은 역사를 가졌는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만드는 거지. 태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 고문혁은 이미 유명해요. 고려빛은 한복업계 1위 브랜드고요. 우리가 뭘 한들. 그래서 크게 하지 않을 거야.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지.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한복 전시 공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어머, 미경 선생님. 물론이죠. 언제쯤 생각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요. 한 달만 빌리고 싶어요. 관장님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희 작업실에서 문화센터 한복 강좌를 10년 넘게 맡아왔기 때문에 관계가 좋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태우와 가온을 불렀습니다. 토요일부터 장미경 한복 공방 팝업을 연다. 우리 셋이 함께. 엄마, 팝업이요? 가온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 문화센터 전시실을 빌렸어. 거기서 우리가 직접 만든 한복을 전시하고 입어보게 할 거야. 하루에 딱 10분만 예약받아서. 10분이요? 그렇게 적게요? 응. 많이 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 그리고 적은 게 오히려 특별해 보이거든. 저는 노트북을 펼쳐 간단한 기획안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집안 3대가 이어온 침선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그 기술이 어떻게 현대 한복에 적용되는지 보여줄 거야. 태우 내가 만든 디자인 스케치도 함께 전시하고. 엄마, 제 스케치는 다 지워졌잖아요. 다시 그리면 되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태우는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면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부터 저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우가 다시 그려야 할 디자인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온이 기억하는 것들, 태우가 집에 남겨둔 메모들, 그리고 제가 보관하고 있던 태우의 옛 스케치들을 모았습니다. 이것 봐, 태우야.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린 거. 이미 그때부터 우리 집안기 처리 방식을 쓰고 있었잖아. 저는 오래된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태우는 그것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때 엄마한테 처음 배웠죠. 그래. 그리고 이건 내가 졸업 작품으로 만든 디자인. 여기 색동 배색 봐. 할머니가 쓰시던 방식 그대로야. 하나하나 과거를 되짚어가며 태우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사흘 동안 태우는 새벽까지 다시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선이 흐트러졌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가온과 제가 옆에서 격려하며 함께 작업했습니다. 오빠, 이 깃선 정말 예뻐요. 태우야, 이 색 조합은 어떻게 생각해낸 거니? 우리의 질문에 태우는 조금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저는 전시할 한복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만들어온 한복 중에서 특별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기법으로 만든 것, 남편의 어머니가 물려준 침선법을 적용한 것, 그리고 태우가 디자인하고 제가 가느질한 것들. 각 한복마다 작은 설명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1995년 작.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에게 전수받은 고분기 기법. 기세 꺾임이 3번 접혀 입체감을 만듭니다. 2018년 작. 3대째 이어온 색동 배색법. 명도 차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색의 깊이를 살리는 방식. 2022년 작. 디자인 윤태후, 제작 장미경. 전통기 처리를 현대적 실루엣에 접목.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문화센터 전시실 문을 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벽면에 한복을 걸고 중앙에는 태우의 스케치를 전시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작업대를 놓고 직접 침선 시연을 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첫날 예약자는 7명이었습니다. 대부분 동네에서 제 한복 강좌를 들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분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전시된 한복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경입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전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한복들은 모두 3대에 걸쳐 이어진 침선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특히 이 기처리 방식은 설명을 하는 동안 그 젊은 여성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우의 스케치를, 한복의 디테일을, 제가 시연하는 바느질 모습을 모두 담았습니다.
혹시 이 디자인 스케치를 그린 분이 여기 계신가요? 여성이 태우의 작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태우야, 이리 와봐. 태우는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안이라고 합니다. 신진 한복 디자이너인데요. 이 스케치들 정말 인상적이에요. 특히 이 깃선 처리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희안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복 디자이너였습니다. SNS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었죠. 혹시 고려빛의 최신 컬렉션 보셨어요? 이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태우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거기 나온 디자인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니, 기본 구조가 거의 같아요.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고문혁 대표 스타일이 원래 저렇지 않은데. 그 말에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디자인. 제가 만든 건데 고문혁 대표가 가져갔어요.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하는 놀란 표호로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거 큰일인데요. 고려빛이 그 디자인으로 다음 달에 대규모 론칭 행사를 준비 중이거든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증거가 없어요. 파일도 다 삭제됐고.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이안이 전시된 스케치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스케치들에 날짜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이 한복, 실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게 다 증거예요. 이 디자인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누구의 기술에서 나왔는지 보여주는. 이안의 말에 태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문혁은 이미 특허도 받았어요.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죠.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진실이 뭔지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게 만들면 돼요. 이하는 명함을 꺼내 태우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날 저녁 이하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연히 발견한 작은 한복 전시. 3대가 이어온 침선 기술과 젊은 디자이너의 감각이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들이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사진과 함께 올라간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예약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하루 10명 예약을 30명으로 늘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50명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한복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태우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려빛이 가져간 거예요? 증거는 있어요? 고문혁 대표가 정말 그랬다고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우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야기는 한복 커뮤니티를 넘어 더 큰 범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공방의 디자인이 대기업에 도용됐다? 3대 장인 기술을 훔친 한복 브랜드의 민낯. 기사 제목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려빛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래?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자. 이제는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만나는 거니까. 태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안의 SNS 게시물이 올라간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저희 팝업 전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화센터 앞에는 예약하지 못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미경 한복 공방이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고문혁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비 측에서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연락만 보냈을 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홍보팀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식의 모호한 입장문만 냈습니다. 엄마, 이러다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태우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 사라진 작업 기록들, 모든 것이 태우의 말뿐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장미경 선생님 계신가요? 전시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고가의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장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한결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 감정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한결.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통 복식 관련 다큐멘터리에 자주 등장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SNS에서 선생님 전시 소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윤태호 씨의 이야기도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한결은 전시된 한복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한 뒤 한복의 깃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깃처리 정말 놀랍네요. 삼겹접기 기법인데 바느질 간격이 정확히 3mm 단위로 일정합니다. 이건 기계로는 불가능한 수작업이에요. 한결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기법이에요. 손끝의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색동 배색. 명도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세계층이 느껴집니다. 이것도 전통 기법인가요? 네. 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방식입니다. 염색할 때 온도와 시간을 미세하게 조절하면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결은 계속 사진을 찍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윤태우 씨 계신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린 스케치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고려빛의 최신 컬렉션도 봤고요. 한결이 태블릿을 꺼내 고려빛 홈페이지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고문혁의 이름으로 출시된 신상품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제품의 기선 처리, 여기 전시된 윤태호 씨 스케치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각도, 비율, 심지어 여밈의 위치까지. 한결이 스케치와 제품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정말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고문혁 대표의 이전 작품들에는 이런 디테일이 전혀 없어요. 그의 스타일은 원래 더 단순하고 모던한 쪽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전통 기법을 정교하게 쓴다? 이상하죠. 한결의 분석에 태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고문혁 대표는 원래 전통 기법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부터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황 증거만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싸우려면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당신이 작업하던 파일이나 기록이 남아 있나요? 다 삭제했어요. 제가 직접. 태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사 서버에 있던 것도요? 네. 퇴사하면서 다 지워졌어요. 개인 백업은 없어요. 회사 규정상 개인 저장 장치에 작업 파일을 옮기면 안 됐거든요. 한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가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혹시 외장하드는요? 외장하드? 오빠가 작년에 컴퓨터 바꾸기 전에 옛날 파일들을 외장하드에 백업해둔 적 있어요.
그거 어디 갔죠? 가온의 말에 태우가 번쩍 정신이 든 듯 눈을 떴습니다. 맞다. 그거 엄마 방 서랍에 넣어뒀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서랍을 뒤지니 먼지 쌓인 외장하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태우가 엄마 이거 잠깐 보관해 주세요라며 맡긴 것이 기억났습니다. 전시실로 돌아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외장하드가 인식되자 폴더 목록이 떴습니다. 작업 파일 2021에서 2022라는 이름의 폴더가 보였습니다. 이거예요. 태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더를 열자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스케치 파일, 디자인 도안, 작업 일지까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 속성 좀 볼까요? 한결이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상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작성일 2022년 3월 15일, 수정일 2022년 8월 20일, 작성자 윤태후. 이것 보세요. 파일 생성 날짜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태우가 작성한 디자인 노트였습니다. 장미경 어머니의 삼겹기 처리 기법을 응용. 전통 방식의 삼간격을 2.5로 조정하여 더 세밀한 라인 구현. 색동 배색은 할머니 방식 참고 명도 차이 5% 이내로 조절. 상세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시간, 작업 과정, 참고한 기법,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한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파일들의 생성 날짜가 고려빛의 제품 출시일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앞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적힌 기법들이 실제 제품에 그대로 적용돼 있고요. 이건 명확한 증거입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한결이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고문혁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작성한 파일이므로 회사 소유라고요. 계약서 조항을 들이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론입니다. 법적 싸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중의 인식이에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한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다루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이틀 후 한 사람이 저희 전시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결 선배한테 연락받고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캐주얼한 복장에 큰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이라고 해요. 유튜브에서 문화재 스토리텔러 서연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였습니다. 한결 선배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파일도 받아봤고요. 이거 정말 큰 이슈예요.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해요. 제목은 3대 장인의 기술을 훔친 대기업의 민낯으로요. 괜찮으시면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저는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한복 제작 과정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천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삼겹깃을 만드는 과정을 천천히 시연했습니다. 이 기법은 제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입니다. 정확히 3mm 간격으로 바늘을 넣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깃의 형태가 무너집니다. 카메라가 제 손끝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습니다. 태우 씨, 이 기법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응용했나요?
서연이 태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간격을 2.5mm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더 세밀한 라인이 나오거든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슬림한 실루엣에 잘 맞아요. 태우가 자신의 스케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빛의 제품을 보니까 서연이 태블릿으로 고려빛 제품 사진을 띄웠습니다. 똑같네요. 2.5mm 간격, 슬림한 라인, 모든 게. 네. 제 디자인 그대로예요.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파일들, 날짜가 명시된 작업일지, 그리고 실제 제품과의 비교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태우 씨는 왜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나요? 그냥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는 게 더 쉬웠을 텐데. 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건 제 디자인만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3대에 걸쳐 지켜온 기술이에요. 그 기술로 제가 뭔가 만들었을 때 그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거든요. 그걸 누군가 훔쳐서 자기 이름을 붙인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신입 디자이너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틀 후 서연의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3대 장인 기술을 훔친 한복 브랜드 1위의 충격적 진실 증거 파일 최초 공개.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업로드 6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면 완전 범죄 아닌가요? 고려빛 불매 시작합니다. 신입 디자이너 착취하는 회사 절대 용납 못함. 장미경 선생님 한복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려빛 측에서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힙니다. 해당 디자인은 윤태우 전 직원이 재직 중 회사 업무로 작성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회사의 정당한 지적재산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빛의 전직 직원들이 익명으로 나서서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제 디자인을 빼앗겼어요. 계약서 함정에 걸린 신입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문혁 대표는 원래 이런 식으로 일해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우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우야. 우리가 이길 거야. 태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사흘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미경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한복업계 종사자협회 사무국장 이진수라고 합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과 윤태호 씨를 협회 긴급 간담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이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서요. 간담회요? 네. 고려빛 측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저는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태우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이틀 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들, 제작자들,
유통업체 대표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최소 5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정면 테이블에는 고문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반대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돼. 사회자인 이진수 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불거진 고려빛과 윤태호 씨 간의 디자인 분쟁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업계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고려빛 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고문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호 씨가 재직 중 작성한 모든 디자인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정당한 지적 재산입니다. 고문혁은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윤태호 씨가 서명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제8조를 보시면 재직 중 창작한 모든 저작물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업계 표준 계약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고문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윤태호 씨는 회사의 인프라를 사용해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회사 컴퓨터,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시간을 활용했죠. 이것이 개인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고문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유포된 영상은 사실을 왜곡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가 앉자 박수가 몇 번 터졌습니다. 고려빛과 거래하는 업체들인 듯 했습니다. 이제 윤태호 씨와 장미경 선생님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장미경입니다. 30년 넘게 한복을 만들어 온 장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제 아들 태우가 2년 넘게 작업한 모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디자인 파일, 작업 일지, 스케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날짜가 명시된 창작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2022년 3월 15일 작성된 파일입니다. 제목은 모던 한복깃 처리 연구보 1입니다. 파일을 열자 태우의 상세한 작업 노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장미경의 삼겹깃 기법 분석, 전통 방식 3간격, 손바느질, 현대적 응용 시도 2.5로 축소, 슬림 라인 강조, 할머니 박순자 여사의 색동 배색 원리 적용.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제 아들이 만든 것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 3대가 쌓아온 기술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제 시어머니에게 배운 기처리, 제 할머니에게 전해받은 배색법, 그리고 제가 30년간 다듬어온 바느질 기법. 이 모든 것이 담긴 디자인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려빛이 작년 9월에 출시한 모던 헤리티지 라인의 제품 사진입니다.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자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기세 각도, 색동의 배열, 심지어 단추의 위치까지. 파일 작성일은 2022년 3월, 제품 출시일은 2023년 9월, 6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저는 고문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문혁 대표님,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문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파일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날짜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여기 감정서가 있습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 생성 이력, 수정 기록 모두 확인됐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감정서를 프로젝터에 띄우자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태우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고려빛 재직 중에도 개인 작업 일지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금지한 건 파일 유출이었지 손으로 쓴 노트는 아니었거든요. 태우는 낡은 노트 3권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제가 매일 기록한 작업 과정이 있습니다. 날짜, 시간, 참고한 기법, 고민한 부분,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고문혁 대표님이 제 디자인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한 내용도 다 기록돼 있습니다. 태우가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2022년 7월 3일. 고 대표 피드백 기선 더 세밀하게. 색동명도 차이 줄일 것. 단 장미경 선생 기법은 유지.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고문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태우가 또 다른 페이지를 보였습니다. 2022년 8월 20일. 최종안 완성. 고 대표 승인. 이거면 된다. 다음 시즌 메인으로 밀겠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회사 정책이라며. 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이름을 지우는 첫 단계였다는 걸.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문혁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직원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고문혁이 변명하려는 순간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발머리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고려빛 디자인팀에서 5년간 일했던 박지영입니다. 작년에 퇴사했습니다. 지영이라는 여성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도 윤태우 씨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이 고문혁 대표 이름으로 등록됐죠. 항의했더니 계약서를 들이밀더군요. 지영은 고문혁을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음했습니다. 고 대표가 제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했던 말들을요. 지영이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습니다. 고문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영 씨 디자인 괜찮은데? 이거 내 이름으로 출시하면 되겠어. 어차피 계약서에 다 돼 있잖아. 신입들이 뭘 알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고문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 있습니다. 정한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문화재청 감정위원 정한결입니다. 이번 사안을 조사하면서 고려빛의 과거 컬렉션들을 분석했습니다. 한결이 자료를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고문혁 대표의 초기 작품들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디자인들이죠. 보시면 스타일이 일관됩니다. 단순하고 모던한 라인, 최소한의 장식.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갑자기 변합니다. 전통 기법이 대거 등장하죠. 복잡한 기처리, 정교한 색동 배색.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한결이 표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은 윤태우 씨가 입사한 해입니다. 2022년은 박지영 씨가 핵심 디자이너로 활동한 해고요. 그리고 2023년 두 분이 모두 퇴사하자 다시 예전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고문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있습니다. 서희안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신진 디자이너 서희안입니다. 최근 한복업계 신입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20명이 응답했는데요. 이안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중 63%가 자신의 디자인이 상사나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38%가 고려빛 출신이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고려빛이 있습니다. 이안의 말에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문혁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사회자가 제지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협회 차원의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이 준비한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업계 종사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첫째, 고려빛의 디자인 도용 정황이 명백하므로 해당 제품 라인의 즉각 판매 중단을 권고합니다. 고문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회 월권입니다. 법적으로. 둘째,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려빛을 협회 회원사에서 제명하며 향후 협회 주간 행사 참여를 금지합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셋째, 윤태호 씨와 장미경 선생님께 협회 차원의 공식 지원을 제공하며 독립 브랜드 런칭을 돕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새 브랜드 꼭 성공하세요.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고려빛은 대규모 불매운동에 직면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결국 고문혁은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저희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장미경 한복공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겉보기엔 평범한 2층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대의 기술과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문 앞에 줄이 섰습니다. 선생님, 저희 딸 돌잔치 한복 맡기고 싶어요. 태우 씨가 디자인한 한복 입고 싶어요. 할머니, 한복 수선 가능할까요? 30년 된 건데.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요. 태우는 다시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가온도 함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이 깃선 어때요? 좋아. 내 할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구나. 저희는 매일 함께 작업했습니다. 작업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새 컬렉션 이름 생각해 봤어요. 뭔데? 3대. 어때요? 할머니, 엄마, 저. 새 세대가 이어온 기술이라는 의미로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좋다. 정말 좋아. 석 달 후 3대 컬렉션이 출시됐습니다. 큰 홍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 공방 SNS에 사진 몇 장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게 진짜 장인의 작품이구나.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꼭 사고 싶어요. 어떻게 주문하나요? 주문은 3개월치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공방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직원도 3명 늘었습니다. 모두 고려빛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젊은 디자이너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이름으로 디자인이 나갑니다. 여러분의 창작물은 여러분 것입니다. 제 말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태우가 새 스케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주세요. 다음 시즌 디자인인데요. 스케치를 보니 제 시어머니의 기법과 태우의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엄마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가 그걸 새롭게 해석했잖니.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가온이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으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을 되찾기까지 저희는 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태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니까. 저는 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배웠어. 때로는 작은 공방도 거대한 기업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진실을 지키려는 용기만 있다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작업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희는 이곳에서 한복을 만들 것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 안에는 3대가 이어온 기술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길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이야기입니다. 작은 공방이 거대한 부당함에 맞서 싸운 이야기. 그리고 결국 진실이 승리한 이야기.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